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이 노후는 없다라는 책을 쓰신 이 조관일 박사님을 모시고 역설적으로 이제 또 노후는 없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노후는 있답니다. 결국에는 이 준비에 따라서 노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제2의 청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노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노후 문제를 엄청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퇴직하고 과연 내가 지금 은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일단은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노후 문제를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100세 시대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면요. 이왕이면 놀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놀고. 왜냐면 평생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노후가 되면은 좀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래야지 또 소득 활동에 얽매인다든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건 나쁘게 생각하면 악담 아니냐. 그래서 좀 새로운 논리로 이 노후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후에 관한 책을 그래서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노후다운 노후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노후는 없다.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은 노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조관일 박사님은 이제 이 대한 석탄공사 사장도 하시고, 또 이제 강원도 정무 부지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다 합쳐서 7, 8개의 직업이 있으신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은 또 강연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착실하게 해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작가, 강연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4, 5년 전만 해도 사실 노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되게 그냥 퇴직하면은 퇴직금 가지고 어느 정도 살다가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나이 들고 그러면 되게 주위에서들 또 병 앓다가 돌아가시고 이게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퇴직이 아니라 입사할 때부터 노후 문제를 다뤄야 된다 뭐 이러는데 저는 사실 젊은 날에 이걸 해가지고 이것이 내 노후를 해결하고 이렇게 간다는 계산에 한 건 아니고요. 하나씩 이제 사회 문제 또는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테마를 잡아서 책을 쓰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노후의 일자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노후에도 글 쓰고 책 쓰고 뭐 강의하리라고 사실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노후에 돈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신 건데요. 그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요. 그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너무나 큽니다. 우선은 체력적인 면에서 똑같은 70대, 80대라도 운전을 하고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우리 강사들 중에서도 보면요. 80대가 됐는데도 직접 운전하고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안 됐는데도 운전을 하고 한 400km 운전하고 나면 그 다음 한 일주일 동안 헥헥거립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개별 차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재테크에 있어서도 개별 차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노후의 문제라는 것은 각각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스타일로 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후 대책이 뭐 38%가 됐다 안 됐다 뭐 노인 중에 뭐 10%가 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문제를 다룰 때 책에 나왔다던가 또는 뭐 통계가 어떻다던가 하는 데다 이런 데다가 쏙지 마시고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는 지금 노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내 체력은 어떤지 이걸 잘 따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자기 세상이라는 거죠. 자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 책 노후는 없다 해서요. 그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별로 이렇게 어떤 길을 제시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유형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 없는 사람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200~300페이지 정도로 되게 자기 개발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노후 문제를 다룬 여러 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그거를 이렇게 이제 캐치해가지고 예컨대 은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요. 예술가하고 세러리맨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체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년이 보장되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한 60세쯤 돼서 본업을 끝나고 나니까 퇴직이 은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5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50대 초반인 분들한테 은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50대 초반이 된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젊은 날에 저축을 많이 하고 재테크를 많이 해서 아니 나는 이제부터 일하는 건 너무 싫다. 이제 놀고 먹겠다면 그 사람은 은퇴죠. 그러나 50대에 퇴직을 했는데 나는 70대까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은퇴 문제를 반퇴라던가 이렇게 요새 그런 용어 쓰지 않는가? 자기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은퇴가 아니라 직업이동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은퇴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데서 좀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하시오 하는 메시지만 던졌지 이 책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통계가 안 중요하면서도 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아니면 어떤 트렌드가 국가가 어떤 나라가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은 고성장 시대와는 달리 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실버 사회의 도래와 또 고령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어떤 피상적으로나마 가장 많은 그 종류의 그 은퇴 문제, 노후 문제는 한 50대 초반에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직 애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아직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무한무는 돈을 벌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가장 큰 사회적 그쪽이 아마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나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쯤에 퇴직에 몰리는 분들은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요새는 젊은 날부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너무 은퇴, 노후 문제 이걸 얘기하니까 요새 직장 생활이 좀 침체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부터 맨 은퇴 생각만 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고 주장합니다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오늘날 시대는 제 두 번째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딴 주머니를 꼭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 50대 된 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하면은 불안하고 잠깐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이걸 생각해야 된다. 내가 내년쯤에 이 회사를 떠난다면 어떻게 두 번째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 일거리 어떻게 만들어내냐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부하면요. 공부하면은 제 일막 인생에서 가졌던 직업보다 더 나은 직업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제 이막 인생에 자기 일자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은퇴 이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호프집을 차린다던가 뭐 식당을 차린다던가 자영업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거는 공부다. 근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공부를 하면 또 어떤 또 직종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책에도 이제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되게 퇴직한 분들이 하는 업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자영업, 또 음식점, 카페. 그러고 나서 보면은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퇴직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이 세상에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공부들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직업의 종류를 찾아보면요. 무궁무진합니다. 예.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공부하고 외국의 사이트도 들어가고 이게 쭉 찾아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에서는 특기가 있거나 또는 꼭 할 수 있다든가 어떤 이 영감이 떠오르죠.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공부를 하면서 라이프 워크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이막 인생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저한테 가장 특기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길로 나가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퇴직하고 6개, 7개 직업을 가진 다음에 강의하고 책을 쓰는데 소일거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완전히 이 부분에서 특화된 저의 그야말로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직업으로 만들려고 지금도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막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아, 그만두면 뭘 할까 뭐 어디다가 카페나 차릴까 음식 좀 할까 직업의 종류는요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제2의 직업 그런 걸 가지려면은 이렇게 뭐 자격증도 따고 뭐 이렇게 뭐 시험도 패스해야 되고 주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제 2막 인생에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이 자격증이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요. 젊은 날에도 자격증을 못 땄는데 2막에서 자격증을 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1막의 인생에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이 직장에서 나간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조직은 당신을 배신한다. 예, 어느 날 뭐 명예퇴직한다, 나가라, 구조조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것이 자격이 필요한 거면 당연히 자격증을만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대로 자기의 그 계획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또 왠지 좀 이렇게 그런데도 쉬워 보이고 또 텔레비라든가 뭐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대박 뭐 응시증을 내는데 뭐 대박 나고 뭐 그런 게 많으니까 왠지 좀 쉬워 보이고 좀 만만해 보이니까 하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하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이렇게 좀 사실 좀 쉽고 만만한 거 있으면 좀 몇 개 좀 직접 분야를 소개시켜 주시죠. 만만한. 저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본 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퇴직한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남에게 가르치는 소재로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 나름대로요. 그리고는 남들하고 좀 독특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림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나는 그림을 써가지고 독특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의 특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 노력합니다. 심지어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욕심 좀 그만 부려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책에도 직업 또는 소일거리 일자리에 대해서 한 수백 개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도 이렇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제1 소망이 세계 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일주를 그냥 일주하기 위해서 간다면은 아주 아프게 얘기하면요. 죽기 전에 한번 세상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 일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 해외에 있는 노인들은 어떤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직업을 좀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세계 일주 여행이라고 하는 게 생산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책을 사서 보면은 이제 200가지 직업에 대한 소개가 한 1, 200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 중에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렇게 아내를 확 휘어잡는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약간 요즘 그 양성 평등 시대에는 약간 안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러니까 이 책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 나의 책이 갖는 특성을 한마디에 요약한다면은 현 시대의 바탕을 둔 뭐 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그 시대의 그 가치하고는 약간 배치될 수 있어도 이 부인을 이제 휘어잡아야 되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는 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책 제목을 노후는 없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도 쓸 때에 제목을 섹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내를 확 휘어잡는 법이라고 딱 내세운 것도 뭐냐면은 실제로 읽어보면은 아내를 정말 뭐 남성 위주로 여자를 그냥 꼼짝 못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로부터 진짜 진심으로 아내를 휘어잡는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라든가, 요리를 하라든가. 왜냐하면 노후의 권력은 주방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일단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리를 할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내로부터 종속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종속적이지 않고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가서 자기 활동할 수 있고 또 아내가 나가면서도 나의 끼니를 걱정 안 하게 되고 이 자체가 아내를 휘어잡는 거라는 거죠.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퇴직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남편 그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잔소리거든요. 작년에 통계에 나온 거 있는데 물론 외국의 통계입니다. 일본에서 조사했는데 노후에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의 수명이 남편이 없는 아내의 수명보다 좀 짧다고 하는 통계,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퇴직해가지고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계속 직장 생활하러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들어오고 하니까 아내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퇴직해서 보면은 뭐 쓰레기 하나라든가 뭐 자꾸만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휘어잡으려면 뭐냐? 자꾸만 잔소리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그게 휘어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나는 나대로의 생활을 유지하고 그래서 서로가 독립적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심으로 아내를 그러니까 이 아내를 휘어잡는다는 것은 결국 아내의 사랑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퇴직 후에 여성들의 최고의 스트레스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주위 이 아주머니들께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또 이 외람된 말씀이나 사모님께서 당신 책에는 왜 이렇게 써놓고 나한테는 왜 안 그러냐고 혹시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책을 쓰는 효과 중에 하나가요. 안 그랬던 사람도 책을 쓰고 나면 책대로 닮아가는 게 책을 쓰는 효과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잔소리하고 하던 스타일인데 책을 쓰면서 이제 저 자신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효과 보면은 그거 가지고 뭐 강의 시장도 넓히고 뭐 돈벌이도 되지만 더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책에 닮아가기 때문에 잔소리가 나오다가도 문득 그러지 말자.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백종원 씨 집합 이거 프로그램 보면서 계속 메모하고요. 중요한 또 요리하고 뭐 강의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성의를 보여줌으로써 노후에 남는 건 부부밖에 없거든요. 이 관계를 과연 잘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하려면 나름대로 절제하고 뭐 잔소리하지 않는다던가 책대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주위 독자 반응 중에서 가장 독자분들이 감명 깊게 읽었다, 가슴이 와닿았다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책에서? 그 강의 나가 보면은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되게 이제 노후 문제를 다루는 데 가보면은 남편도 있고 이제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리 같은 거 하라면은 아내들이 환호성 지르고 어제도 한 50명 되는 분한테 강의하면서 남성들이 한 30명 되더라고요. 그 요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어제 쑥 들어하지 말고 손 드세요 했는데 3명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남성이 요리하는 사람이 지금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말이죠. 왜 요리를 뭐 이게 저 사람이 말이지 그냥 여자들한테 인기 끌려고 저런 얘기 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설득해 나가면서 주방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걸 확실히 이제 하라. 그러면 나중에 뭐 다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박사님께서 글 쓰는 재주하고 또 이제 그 강연 재주가 있다는 건 언제 깨닫게 되셨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 가끔 묻는데요. 조금 어렸을 때부터
말 재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수시로 지금도 끊임없이 어제도 대구까지 갔다 오면서요.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 강의를 합니다. 아, 예. 예, 계속 상상 강의하고 심지어는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데요. 어떤 때는 어떤 때가 아니라 일주일이면 두세 번 정도는 꿈에 생생한 강의를 합니다. 생생한 강의를 하고 그래서 표현법을 다듬고 그다음에 누가 우스운 얘기 하면은 즉각 메모해가지고 요건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사라지거든요. 아, 예. 예. 또 시장에 또 무수한 또 경쟁자들이 있고 이 젊은 피들이 또 이렇게 예. 진입을 하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림을 배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한 5, 6년 전에는 싸이의 말춤도 배웠었어요, 정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많은 청중이 있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휘어잡을까. 독특한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강사 독특하다. 이래야 시장이 확보되지. 아유, 저 사람 완전 꼰대다 하면은 시장에서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샌더스 은퇴 학교라는 거를 창립하시고 이제 교장이 되셨는데요. 예.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그게 이 버니 샌더스도 샌더스고 그다음에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가요? 창립자도 이름이 샌더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샌더스 은퇴학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체에서 은퇴자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을 다시 조합을 해서 또 가서 교육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샌더스 원래는 한국 그냥 은퇴학교 하면은 좀 맛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버니 샌더스 그분이 74살인데 대통령에 도전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또 환영받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분 멋있다 했는데 우리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도 샌더스 아닙니까? 그분도 67세에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 노익장의 상징 인물로서 샌더스를 생각하고 한국 샌더스 은퇴학교 해놓고는 제 영어 이름을 샌더스 조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래서 한국 샌더스 은퇴학교는 바꿔서 얘기하면 조간일 은퇴학교가 되는 셈이죠. 예. 그리고 여기 책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실천이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인생에 한 번은 승부를 걸자. 네. 어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전 이제 처음에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서 농협 생활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그걸 제가 이제 멘탈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인생을 한번 리허설 해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제가 하도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대로 가면 뭐가 될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대로 가면 뭐가 될까 하고서는 제 행로를 자기의 행로를 예상하는 건 쉽습니다. 선배의 발자취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 선배들이 어떻게 가셨는가 하고 가만 보니까 그 발자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하고서는 그때 승부를 건 것이 29살 때인데 저는 전공이 농학이거든요. 농학인데 강원도 춘천에서 일할 때입니다. 근데 농학인데 그때 무슨 승부를 걸었냐면은 그때 88 올림픽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된다고 하고 막 할 텐데 친절을 연구하자 해가지고 제가 춘천에서 친절을 연구했죠. 그러고는 학교 다닐 때 책도 한 번 안 써보고 글도 안 써본 제가 드디어 31살 때 책 한 권을 냈죠. 그게 아주 시장을 확 휩쓸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책을 쓸 때 막 신경성 위장병이 걸리고 주위에서도 아내도 말리고 왜냐면 이거 계속 골골거리고 말이 힘들어하고 왜냐면 제 능력을 가장 잘하는 건 아내거든요. 근데 글 쓸 재주가 없는데 웬 책이냐.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직장인이 지방에 있으면서 책을 쓴다고 하는 도전은 약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무릅쓰고 책을 써낸 것이 31살 때 책을 써낸 것이 제가 볼 때는 인생의 승부였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는데 노후가 좀 불안하다 하면은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한바탕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왜냐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젊은 날에 직장 생활에서 뭔가를 못 이룬 분이 이막에서 뭔가 이루려면은 한바탕 승부를 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직업의 종류도 연구하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생활에 달인해서 음식점을 창업해가지고 기가 막힌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어낸 사람 보지 않습니까? 무슨 막국수를 했는데 그 우리가 볼 때마다 감탄하십니까? 어떻게 저런 조리법을 연구해냈는지 갈비탕 하나를 하더라도 기가 막힌 방법을 하는 생활의 달인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자영업으로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공부해가지고 한바탕 승부를 걸어야죠. 그래야지 그냥의 음식점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반드시 한바탕 한 번은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책의 뭐 목차를 보니까요 내용이 좋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이 초등학생부터 이 국민 필독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멘탈 리허설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기 교육은 어떻게 보면 좋으니까요. 이렇게 초등학생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늙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행위 중에서 뭐 다 소개를 하고 책을 안 사야 되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늙어서 해서는 안 될 7가지를 썼을 때 어떤 것이었냐면은 지하철에서 그 노인석 때문에 어르신하고 젊은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진 그 신문 보도를 보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죠. 근데 저는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이를 들었으면은 인생을 그만큼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에서 나이를 들어서 그만큼 살았다는 것은 자기 절제력이 젊은 사람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생긴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늙어가면서 점점 생이가 풀어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시고 또 귀가 조금 어두워지니까 막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되는 노인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될수록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뭐 꽉 찬 사람입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늘 반성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되지 않는 노인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그것이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조심하면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르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지하철의 그 자리 문제고는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뭐 10,000명에 한 명, 뭐 100,000명에 한 명, 1,000,000명에 한 분이 어쩌다가 또 뭔가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이제 정말 멋지게 사시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게요. 이 책에다가 뭐 노후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모순이고 역설적인데 이 책을 봐야 될 사람은 사실 안 봐요. 그리고 이미 노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이 책을 읽어야 될 분들은 사각지대로 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후 문제를 나름대로 다 잘 해결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실천이 안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과표 중에서 이제 그 건강을 제1로 삼는 것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운동을 몇 분 한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가장 힘든 게요. 체력 관리하는 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전 제 아들한테 계속 당부하는 얘기가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젊으니까 지금부터 체력 관리를 버릇들여라. 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1의 경쟁력은 뭐니 해도 체력이에요. 체력에서 꺾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물론 어느 날 큰 병이 걸리는 건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죠. 그러나 체력 관리를 젊은 날에 안 하고 저는 이제 늘 뭐 글 쓰고 이렇게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즐겨요. 혼자 있는 걸 즐기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 쓰는 걸 즐기고 그런데 이 나이 돼가지고 이거 봐라 체력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뭐 운동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노후 대책의 제 1순위는 뭐니 해도 젊었을 때부터
체력 관리 이걸 버려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력 신중년 5계명 중에서 이 첫 번째가 일부러라도 자주 웃을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듣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웃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참 좋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좌석에 앉아 있는 나이 든 분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상이 좀 무표정하거나 찡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매력적인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일부러라도 자꾸 웃자. 또 뭐 좀 보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허허하고 웃어 넘기고 자꾸만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순서를 기다릴 때 길이 이렇게 기다리는 고객이 많으면은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왜 이러냐고 이렇게 좀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젊은 사람이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르신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그게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세상을 사는 사람답게 웬만한 거 웃어 넘기고 뭐 이제 바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 바쁘게 살아봤자 괜히 세월만 빨리 가고 그러니까 좀 매력 있는 노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웃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책이 뭐라고 하셨었죠? 곧 나오는 책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제 스피치에 관해서 그렇죠. 스피치에 관한 책을 지금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내용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퇴가 다르다. 이제 새로운 책에서는 이제 사람마다 자기 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흉내내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틈새 시장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도 스피치에 관한 책을 서너 권 썼는데 가만히 어느 날 반성해 보니까 거의 모든 책이 말을 잘하는 사람의 논리에 의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책은 내 방식 스피치 해가지고 당신이 말을 더듬으면 그냥 더듬는 화법으로 하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방식으로 그냥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방식으로 해야지 책은 참고가 될 뿐입니다. 제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고 내 인생을 한번 조망해보고 멘탈 리허설 한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계획을 짜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1살 때 처음 책을 출간하셨다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현재 곧 나오는 책이 그러면 몇 번째 책입니까? 정확히 다음 주에 나오는 책이 50번째. 어휴, 대단한 책입니다. 50번. 이게 그냥 졸조입니다만은 개중에 또 그런 대로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 게 있고 또 이 노후는 없다 이거 때문에 또 강의 요청 있고 그러니까 책 쓰면 이제 그게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죠. 그래서 저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학자도 아니고 논리적인 뭐 탄탄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책이 이렇게 그냥 제 경험담 느꼈던 거 그냥 쉽게 해서 이제 책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권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비서처럼 하라. 비서처럼 20만 부라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뭐 하여간 그렇게 거의 가깝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주 또 모실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처럼 하라의 핵심이 뭡니까? 좀 독자들 위해서 좀 말씀. 어느 날 이게 제가 강원도 부지사를 끝내고 그때 이제 쉬고 있는데 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또는 상사한테 좀 이렇게 어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책하고 실제가 다르더라고요.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상사한테 진언해라, 아픈 얘기해라 뭐 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한테 아픈 얘기하는 사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상사한테도 좀 칭찬도 하고 충성해라, 비서처럼.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이게 젊은 분들이 상당히 속이 상했는지 뭐 좋지 않은 책이다 뭐 이렇게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왜 많이 팔렸나 봤더니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책이지만 상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책이래 가지고 책 많이 팔리고 강의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게. 그 책을 갖다 상사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단체 구매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맞습니다. 이것대로 하라고. 그 재미난 거는 그 책이 이게 일반 젊은 직원들한테 좀 상사한테 잘하고 회사에 충성하자 하고 했는데
오히려 강의 요청은요. 이모님들에 대한 강의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가지고 아니 왜 이모님들한테 그러냐 했더니 회사의 CEO나 회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 무슨 거제도나 무슨 저쪽 저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어느 지점의 직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할 때마다 앞에 앉아 있는 임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외로 임원 교육 강의 요청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책에 2탄을 쓰신다 그러면은 임원도 비서처럼 하라 이렇게 하면서 팔리시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시청자들께 강조하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질문 한 개 들어가면 될까요? 그럼 아내가 노후에 남편을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대답하면 됩니다. 예. 아내가 남편을 휘어잡는 방법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가끔 가다가 이제 겁 없는 남편들이 아내보다 더 우위에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여성의 경쟁력이 워낙 강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을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70의 나이를 바라보는데 이 여성들 제 아내도 이제 70을 바라보는데요. 여성들 70된 여성들이 이 친구네 집에 이렇게 10명이 모이면 셰프 10명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간단한 기구를 갖고도 얼마든지 하루를 잘 보내요. 근데 남성 10명이 70대 된 남성이 모이면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 사실 좀 전전긍긍하는데 아내들이 남성의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하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는지 왜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지 이걸 잘 이해하시면서 진심으로 남편을 휘어잡으려면 좀 대화를 통해서 결국 화합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도 잔소리하지 말고 요리를 하고 또 이제 그 어머님들도 이제 그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고 그러면 되죠. 결국은 저도 이제 보니까 아이들 다 커서 이제 나가고 딱 남는 게 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쯤 우리 사이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돌아보고 반성할 거 하고 요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내한테 그동안에 미안했던 것을 한번 와인을 앞에 놓고 솔직히 내가 이거 잘못했다 하고서는 고백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바람에 아내의 태도도 확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분은 훨씬 젊은 분인데도 역시 깊은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면은 정말 솔직히 반성할 건 하고 내 주장만 옳다고 해갖고는 평행선을 달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노후가 20, 30년 남았다고 하는 그 노후가 젊은 날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으려면은 지금 부부간에 깊은 대화가 있고 서로 양보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안 싸우셨던 분들이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또 남편이 은퇴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젊었을 때도 이렇게 대화를 안 했는데 그 나이가 막 60, 70이 돼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2막이니까 연극도 막이 한번 내렸다가 올라갈 때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막에서 정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젊은 날도 뭐 이렇게 다소곳이 서로 하지 않고 티격태격하고 대화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되겠느냐? 그럼 어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대로 가면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1막에서도 재미없었는데 2막도 그 남은 기간을 그렇게 살 것이냐? 단순한 논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단순한 이론과 논리를 실천을 안 하셔가지고 결국은 2막 인생도 티격태격하고 정말 원수처럼 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발 실천하셔가지고 이 막이 보다도 보람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중단된 그 마지막 강조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하여간 100세 시대고 각 집안마다 노후 문제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 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한 번쯤 경건하게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멘탈 리허설 해보시고 인생은 연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리허설을 해보시고 냉정하게 제2막 설계를 하셔서 2막 인생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더 이루고 예.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을 더 보충하는 예. 참된 행복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노후는 없다를 쓰신 이제 조관일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 노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